안녕하세요. 저는 김기현이라고 합니다. 대학교에서는 자원공학하고 그리고 세부적으로는 석유공학을 전공했고요. 그리고 또 기술경제를 공부했습니다. 사회 나와서는 석유, 석탄 그리고 광물 같은 에너지 기업에서 오랫동안 근무했고 또 한때는 IT 서비스에서 어떤 전자상거래 관련된 업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천영호라고 합니다. 저는 대학과 대학원에서 석유, 가스 및 에너지 쪽을 계속 전공을 하였고요. 사회에 나와가지고는 약 25년 정도 지속적으로 해외 자원개발 및 에너지 쪽 관련 비즈니스를 수행하였습니다. 지금 저희가 2050 에너지 레볼루션을 집필한 이유는 지금 세상에서 떠들썩하게 나오고 있는 기후변화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서 에너지 전환이라는 큰 대장정이 시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화석연료, 즉 석유, 석탄, 가스 위주로 사용을 계속 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우리나라 그리고 전 세계의 온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이를 지금 방지하기 위해서 전 세계가 협력하여 탄소 제로, 즉 약 2050년 정도까지는 더 이상의 온실가스를 유발하는 이산화탄소 등을 더 이상 배출하지 말자고 하는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 우리나라 그리고 우리 사회, 특정하게는 우리 젊은이들이 어떤 식으로 여기에 대응해 나가야 될지를 고민하게 되어서 이 책을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책에서는 기후위기에 따라서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이라는 에너지 전환 대장정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어떤 변화 속의 위기가 있고 가깝게 보면 일자리도 잃을 수도 있고 다르게 보면 또 새로운 일자리 기회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존의 직장에 다니고 있는 분들은 또 새로운 사업계를 알 수가 있고 현재 대학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은 강의를 듣거나 또는 어떤 취업 준비를 할 때 이런 새로운 기회를 알 수 있기 위해서 저희가 이 책을 기획하고 출판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책은 기존 책하고 약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후위기가 어떤 건지 그리고 이 기후위기라는 게 진짜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인지 이런 내용을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갈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사실에서 새롭게 생각을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기후위기에 따른 온난화를 과학적 사실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그런 큰 내용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지구온난화가 되게 되면 우리가 화석연료에서 풍력이나 수력 또는 수소와 같은 이제 신재생연료를 전환을 해야 되는데 그 관련해서 우리가 기존에 쓰고 있는 화석연료의 어떤 현황이라든지 그리고 신재생에너지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야 되는지 그런 기술적인 부분을 많이 기술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에너지라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이제 정보통신 기술과 접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인 AI라든지 빅데이터라든지 로보틱스 그리고 보안 같은 부분이 어떻게 결합이 돼서 우리 전력 산업에 사용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변화가 되다 보면은 위기라는 부분이 우리 개인적으로는 어떤 회사나 또는 이런 부분에서 어떤 일자리 또는 사업적으로 보면 어떤 사업의 쇠퇴 부분을 겪을 수가 있는데 정부나 어떤 전 세계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항목이 뭔지 해서 각 산업별로 또는 각 연구 과제별로 저희가 얼마 정도의 어떤 정부 예산이 투입돼서 어떤 R&D를 실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게 기업으로 가서는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해서 저희가 풍력, 수력, 수소 이런 각각의 기업에 대해서 그런 산업별로 어떤 밸류체인을 또 분석을 하고 밸류체인별로 어떤 기업들이 현재 우리나라 또는 글로벌의 사업을 잘하고 있는지를 갖다가 수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하고 환경 부분에서 어떤 정책을 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고 또 에너지 공기업으로 보게 되면은 한전이라든지 발전 자회사, 모기 회사가 있고 석유공사, 가스공사 등 많이 있는데 이런 기업들에서 신재생 관련한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에서 저희가 수록을 했어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은 이런 걸 보다 보면은 결국 첫째는 지구온난화 때문에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될 건지 그리고 어떤 기술 변화가 있는지 그리고 이런 기술 변화를 어떤 기업들이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좋은 미래의 어떤 기회를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지금 영위하고 있는 현대 문명은 기본적으로 화석연료, 즉 석유, 석탄, 가스 위주로 이렇게 상당히 많은 문명을 이루어 왔습니다. 그러면 그런 어떤 화석연료가 얼마나 남아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리뷰를 했었고요. 만약에 에너지 전환에 의해서 신재생 에너지로 김 박사님이 말씀하신 그 풍력이나 태양광 혹은 또 수소 이런 걸 이용하게 됐을 때 과연 우리가 진짜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가 혹은 또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한 스터디를 하고 이 책 내용에 기술을 하였습니다. 기후위기는
지구상의 온도가 현재 한 15도 정도 되는데 이 단지 온도가 1도, 2도, 5도, 6도 올라간다는 것만 의미하지는 않고 있어요. 최근에 우리가 이제 겪고 있는 일상의 변화를 보게 되면은 여름하고 겨울은 길어지고 그리고 봄, 가을이 없어지는 것 같이 이런 계절의 변화도 생기고 최근에 2000년에 보게 되면은 중국에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우리가 산샤댐이 붕괴될 거라는 그런 우려까지 했던 적도 있어요. 또 호주의 경우에는 최근에 산불이 워낙 크게 나서 그 호주에 있던 동식물들이 많이 죽거나 불에 타 죽는 그런 케이스가 발생이 됐죠. 이처럼 이제 우리 기후위기가 온다는 얘기는 그동안에 우리가 한 수만 년 동안에 지구상의 그 생태계의 평형이 이루어졌던 부분이 급격하게 무너지고 있다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우리가 이제 개인적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은 이제 물의 가격도 가뭄이 들게 되면 물의 가격이 올라서 우리가 그 쉽게 구할 수 있는 물 자체도 그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격도 올라갈 수도 있고 최근에 이제 뉴스가 나오기도 하고 있는데 어떤 가뭄이나 홍수가 들게 되면은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보면 이제 밀 재배를 많이 하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옥수수 같은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런 가격이 폭등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실감할 수 있는 기후 위기의 어떤 현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기후 위기 얘기할 때 가장 심각하다고 하는 부분은 돈이 많은 사람보다는 사회의 어떤 빈곤층이나 약자 같은 부분에 문제가 있어요. 물값이 오른다든지 그다음에 식량 가격이 오르면은 돈이 많은 사람이야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 그 소위 말하는 기본적인 생필품을 살 수가 있는데 우리 사회의 어떤 약자라든지 빈곤한 사람들은 충족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불안정 요소로 올 수 있다는 큰 리스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이제 에너지 전환을 한다고 하면은 석유나 석탄, 천연가스 같은 화석연료를 사용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쓰고 있는데 이제 신재생하면은 수소도 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풍력, 수력 이런 에너지를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 전환을 한다는 부분은 이제 산업 전환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실감할 수 있는 부분은 과거의 산업에 종사했던 사람들의 일자리가 이제 줄어들 수 있고 새로 생기는 산업에서는 이제 일자리가 늘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현재 우리가 4차 산업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이런 에너지의 부분이 4차 산업 기술하고 연결이 되게 되면은 그 사라지는 일자리보다는 새로 생기는 일자리가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AI라든지 빅데이터 같은 여러 가지 사업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그런 R&D 투자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이런 시선을 넓히면은 에너지 전환이라는 대위기가 있지만은 그 속에서 우리가 기회를 찾을 수가 있어요. 더 좀 눈을 크게 뜨고 기후변화 때문에 에너지가 전환이 된다라는 현실을 인정하게 되면은 새로운 어떤 기회를 많이 찾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가장 큰 화두는 저희가 ESG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 인바이러먼트 환경을 얘기하고 S는 이제 사회, 소셜, G는 그 지배 구조를 얘기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가장 큰 문제가 되는 부분은 환경 부분의 인바이러먼트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기업들을 보게 되면은 환경 부분에 대한 많은 투자를 요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투자를 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자본 회수를 하는 경우도 많아요. 이런 의미는 우리 이제 MZ세대 같은 젊은 친구들이 미래의 어떤 기업을 선택한다든지 업무를 할 때 이런 ESG와 같은 생각으로 기업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미래의 어떤 회사나 사업이 좋을지를 판단해야 된다는 얘기죠. 일단 탄소 중립으로 나가기 위한 어떤 세계적인 약속 그리고 움직임입니다. 아시다시피 전 세계가 지금 탄소 중립을 위해서 2050년까지 모두 어떤 식으로 이산화탄소를 줄여 나갈 것인지를 모두 전 세계가 약속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에 발맞춰 우리나라도 이미 지금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이루겠다고 약속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런 탄소 중립을 위한 그 이산화탄소를 지금 줄이는 과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며 몇몇 선진국을 제외하고는 크게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 예상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에너지를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특히 석탄, 석유, 가스 위주로 해가지고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런 에너지를 사용함으로 해서 이산화탄소를 상당히 많이 배출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에너지 전환을 이루어서 이산화탄소를 감축한다는 하기는 상당히 또 어려움을 겪을 것도 사실이고 특히 에너지 가격의 상승이 상당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에너지 가격 상승과 화석연료 위주의 에너지에서 이런 신재생 에너지 위주로의 에너지 전환이 이루어진다면 화석연료 비즈니스를 하던 사람들이 신재생 에너지 비즈니스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직업의 이전이 있게 됩니다. 그걸 공정전환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에너지 가격의 상승 요인과 공정전환 이슈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상당히 많은 혼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전 세계의 움직임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기후위기를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되기 때문에 탄소 중립으로는 조금 가야 된다는 것이고요. 이왕 갈 바에는 우리나라가 관련되는 기술, 제도를 먼저 선점해서 전 세계적으로 리딩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에너지 전환 관련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쓰는 것은 전기가 됩니다. 그리고 전기로 더 이상 바뀌지 못하는 것들은 아마 수소 위주로의 신재생 에너지가 차지하게 될 건데요. 그 화석연료인 석유, 가스, 그리고 석탄이 발전하던 것을 지금 신재생, 재생에너지 위주로서의 발전이 대체를 하게 됨으로 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에너지 가격에 대한 상승이 상당히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해서 정부도 어느 정도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지만 소비자인 우리들도 전기를 아껴 쓰는 기본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부가 이러한 그 에너지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 기후 변화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이런 노력들, 그런 어떤 제도적인 것들에 대해서 국민 전체가 정부의 시책에 좀 발맞추어서 나가면서 정부의 시책을 서포트하는 식으로 가게 된다면 큰 어떤 에너지 전환에 대해서도 크게 어렵지 않게 이루어 나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꼭 읽어야 되는 분들은 한 여러 부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부류는 그리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하는 이런 에너지 비즈니스가 신재생 에너지 비즈니스로 상당히 많은 부분 바뀌어 나갈 겁니다. 즉 화석연료 비즈니스에서의 어떤 인력 수요는 줄어들고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로서의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규모로 스페시픽하게 어떤 사업이 커지는지를 알아야지만이 미리 준비를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류는 학교에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지금 당장 화석연료를 공부를 하더라도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 화석연료가 더 성장할 것인지 혹은 더 축소할 건지를 알아야 될 거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떤 식으로 변해갈 건지 어떤 식으로 신재생 에너지가 대체해 갈 건지를 알아야지만이 그런 쪽에 대해서 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두 부류는 꼭 이 책을 읽어야지 앞으로의 그 삶에 대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책에 있던 내용 중에 현재는 작고했지만은 사우디아라비아 석유상인 야마닌 씨가 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석기 시대가 끝난 건 그 지구상의 돌이 다 떨어졌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 인류가 원하는 도구가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석유를 가지고 있는데 이 석유 시대도 곧 끝날 것이다. 그것은 지구상의 석유가 다 고갈되었기 때문이 아니고 어떤 시대가 원하는 에너지원이 바뀌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 맞는 말씀이지만은 이런 기후이기 때문에 그 화석연료를 쓰게 되면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돼서 지구온난화가 진행되는 건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화석연료를 줄이는 건 맞는데 저희같이 이제 대학에서 공학을 공부한 사람으로는 이런 화석에너지 속에서 또 이런 온실가스의 어떤 종류 중에 하나인 이산화탄소나 이런 부분을 제거할 수 있는 많은 기술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책에서도 CCS나 CCUS 같은 부분을 수록을 했는데 이런 화석연료에서도 이런 기술 개발로 그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가 있다면은 우리가 꼭 필요한 에너지원으로 쓸 수도 있고 석유나 천연가스는 에너지원뿐만 아니라 연료로도 많이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가치는 아직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화석연료를 배운 사람이 풍력이나 태양광 같은 그런 신재생 에너지만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건 않습니다. 그래서 쭉 읽어보시게 되면은 기존의 화석연료에서도 나름의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런 가치를 만들 수 있는 기술 개발을 또 해야 되는 게 기존의 어떤 전통 에너지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과제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화석연료 시대하고 비슷하게 우리나라가 신재생 에너지에 상당히 적합한 나라는 아닙니다. 즉 신재생 에너지를 가지고 지금 발전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다른 나라들보다 조금 열세에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나아가야 될 방향은 이런 어떤 신재생 발전 혹은 어떤 수소니 이런 어떤 신재생 에너지를 우리나라가 쓰기 위해서는 그 관련된 기술들을 더 빨리 개발해 나가고 제도를 정비하는 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지구상의 글로벌 트렌드는 에너지 전환하고 디지털 전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하는 과정 속에서 혼란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방향을 잊지 않고 기회를 발견하고 그리고 기회에서 어떤 가능성을 찾기를 바랍니다. 지금 올해가 2021년입니다. 이제 에너지 전환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2030년, 2040년, 2050년으로 가면 갈수록 이 에너지 전환에 대한 강도는 더 심해지고 사회 변화도 더 심해질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이런 위기 속에서 더 큰 기회를 찾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